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청소년 인문학 철학 파트를 같이 진행할 신도윤입니다. 저는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르 내공이란 책과 조선이 사랑한 문장, 그리고 나는 잘 살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한다. 이 세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들은 그 인문학에 관한 책들인데, 특히 제가 인문학 중에서도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고등학생과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그 10대 후반의 청소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의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들으면 철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알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렵지 않게 또 쉽고 재미있게 노력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제목은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을 왜 공부해야 할까? 그리고 철학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는 철학을 한번 맛보기 형식으로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양의 철학이라고 제목을 가져왔는데, 보통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철학사,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자나 노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인도의 석가모니부터 불교사가 시작되고, 또 서양에서는 그 히랍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그렇다고 한 사상가, 소크라테스라든가 맹자라든가 이 한 사람을 정해온 게 아니라 수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주제 안에서 몇 가지 사상가들의 짧은 말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학교를 다니셨다면 도덕 수업 시간에서 수양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자성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기로는 푸른색은 출 나온다. 어디에서 나오냐? 람에서 나온다. 람은 쪽이라는 풀입니다. 쪽이라는 풀이 있는데, 제가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예전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천연색을 뽑는 곳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쪽이라는 풀을 계속 오랫동안 삶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쳐서 파란색을 뽑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쪽 색깔이 좀 검은색을 띱니다. 근데 검은색을 띠는데 그거를 계속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점점 파래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덜 파랗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색깔이 훨씬 더 파랗다. 그러니까 이게 본 뜻인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청출어람,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 이거를 청출어람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원래 청출어람의 본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청출어람이란 뜻은 순자라는 분이 이야기한 내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순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순자는 중국 고대의 사상가입니다.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이지 이한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출어람, 이 말을 줄이면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했느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가 보통 순자라고 했을 때는 이분을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악설이란 것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사악하다, 착한 게 아니라 악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청출어람이라는 걸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지만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본래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는 별로 볼품이 없지만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공부, 또 지혜로운 공부, 뭐 철학 공부, 실천하는 공부 여러 공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들을 해 나가면서 사람은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이 순자라는 사람이 이 두꺼운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찌 보면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이성, 그것을 갖고 있지만, 지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 지성이 작동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잠자고, 그것에 이끌리면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록 갖고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멋있게 살아가면은 훨씬 더 철학 공부를 하면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순자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청출어람은 본래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가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본성보다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은 그치지 않아야 한다. 청색은 남색에서 취하나 남색보다 더 푸르다.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되는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군자가 사람이 널리 배우고 날마다 3번씩 자신의 몸을 살피면 지식은 밝아지고 행동하는데 허물이 없게 된다.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랄수록 풍습이 달라지는 것은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은 비슷하지만 살면서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뭐 타고난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은 뭐 DNA의 영향도 있지만은 자신이 어떤 가르침을 접하고 어떤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 또 인문학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한 설명하는 비유로 수도꼭지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7, 80년 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제강점기 그 무렵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신문물들이, 근대의 물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대만의 도시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도꼭지가 있었는데 시골에는 아직 수도꼭지가 오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우물에서 물을 떠서 사용을 할 때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대만의 시골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보니까 엄청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꼭지는 이 주먹만큼 작은 건데 이걸 돌리면 물이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은 우물에 가서 물을 직접 떠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철물점에 달려가서 이 수도꼭지를 다 사왔대요. 왜냐?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물이 나오는 줄 알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수도꼭지 뒤에는 이 수도관이 있고 또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 수원지에서 수도관으로 물을 끌어와서 수도꼭지에서는 이렇게 트는 것만 하는 건데,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수도꼭지를 처음 보다 보니까 아, 수도꼭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물이 나오는구나 하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철학,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장 수도꼭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철학을 했다고 해서 당장에 돈이 되고 당장 학교 성적이 오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큰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철학은 수도꼭지가 아니라 수도관, 수원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당장 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꼭지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수도관과 수원지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익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으로서 또 그냥 청소년으로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철학과 관련 없는 직업을 대부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철학이라는 것이 당장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는 없어도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할 때 이 수도꼭지의 비유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원래 쓸모가 없다. 철학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데 오히려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다. 더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만약 쓸모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귀한 것이라면 그걸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힘을 줄 수가 있다. 그거를 근데 어떤 힘을 주느냐? 그거를 제가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 그 목차를 보시면은 제가 표지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에서는 인문학을 이야기하지만 주로 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철학이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철학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정녕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새롭게 정리한 것도 있고 기존의 것을 취합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7가지로 정리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철학을 왜 해야 되냐, 과연. 철학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제가 비유를 들어왔습니다. 아까 수도꼭지처럼 안경, 직각자, 붓, 엔진, 거울, 신발, 지우개 이렇게 7가지로 가져왔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안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안경을 쓰죠? 그러니까 렌즈도 그렇고 눈이 좋지 않을 때 안경을 쓰죠. 근데 안경은 그 안경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같은 색안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 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해주고 만약 파란색 안경을 쓴다면 세상이 실제로는 파랗지 않은데 우리 눈에는 파랗게 보입니다. 또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실제로는 빨갛지 않더라도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 것도 없고 세상이 달라진 것도 없지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철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안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것은 안경과 마찬가지로 통찰력이 없을 때는 같은 사건을 접하더라도 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적절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철학이라는 것을 공부했을 때 우리에게 통찰력을 준다. 기존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해주고 또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그게 철학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철학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느냐?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사상입니다. 체계적인 사상인데 철학자라고 하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칸트, 노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자로 기록을 하느냐? 보통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을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학의 역사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지 않는 질문, 문제시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철학자로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새로운 질문은 던지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던져졌던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그럴듯한 근사한 답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 또한 철학사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또 새로운 답을 던지는 것. 이 2가지 중 하나만 해도 철학의 역사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했을 때 철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고 새로운 답을 던지게 하는 것인데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질문, 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같은 걸 접하는데 나는 아무 생각을 못 하는데 저 사람은 기발한 생각을 해. 내가 던지지 못했던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의
저 사람처럼 똑똑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답을 내놓은 철학자들의 글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또한 그런 식의 사고 구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까 순자가 이야기했던 성악설, 그리고 맹자가 이야기했던 성선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악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다, 이렇게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 착하다, 선하다, 이런 관점을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은 많은 논거, 근거, 이유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나갔는데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그 둘 중 하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악설의 관점을 내가 익힐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그 두 사람의 주장을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악설도 일리가 있고 성선설도 일리가 있다. 그럼 두 가지를 취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아니면은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그것들을 비판하면서 나만의 정말 독창적인 관점을 또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철학자들이 남긴 관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물론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는 통찰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기억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근데 한글을 창제할 당시에 많은 비판들과 반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대에 부딪혔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글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그 백성들이 한글을 알려준다고 해서 교화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 글을 깨우친다 해서 변화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반대파들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기존에 이미 그림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도 일반 백성들은 그거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글을 알려준다고 해서 백성들이 과연 변화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보수적인 선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뭐라고 했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대들은 선비로서 자격이 없다. 왜냐? 선비라고 하면은 마땅히 성선설, 인간 본성은 선하다,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 본성은 선하다는 것은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한 주장을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네 선비들은 백성들, 인간들은 변할 수 없다,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네들은 자격이 없다, 선비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 스스로 본인부터 성선설, 인간 본성은 착하고 인간은 정말 멋진 도덕적인 존재,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그 성선설이라는 철학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글이라는 것을 만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는데 뭔가 불편한 것 같다, 이 세계화 시대에 뭐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를 우리의 한글로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새로운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지금으로부터 500~600년 전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글자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엄청난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거를 세종대왕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철학을 통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한자, 한문이면 충분해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했었는데 세종대왕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통찰력을 발휘해서 내가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선거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래도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는 최소한의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고 또 국가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특히 간섭받지 않는 것. 국가가 개인을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거 자체로 그냥 존중을 하면 된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고 반대로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평등한 것이다. 또 공정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다른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관점을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이 철학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인들은 정책이 될 테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선생님들 또한 성선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더 따뜻하게 학생들을 신뢰하는 선생님일 수 있을 테고 또 성악설, 학생들은 본성이 좀 그릇됐어. 얘들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들은 좀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혹독하게, 엄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직각자라고 제가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각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를 사용하시죠. 이제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도표를 그릴 때 이렇게 자를 대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직각자는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사용하는 직각자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직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자를 대고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이렇게 자재들을 딱 댈 때 각도를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눈대중으로 각도가 얼핏 맞겠거니 하고 지으면 이렇게 각도가 안 맞는 게 1도씩 2도씩 틀어지면서 1cm, 2cm 틀어지면서 집을 짓다 보면 결국에는 그 1cm, 2cm가 10cm가 되고 또 1도, 2도가 10도, 20도가 되고 결국에는 집이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각자가 집 지을 때 꼭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역시 직각자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 한다면은 논리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가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모두 창의적이고 싶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내놓고 싶을 겁니다. 근데 창의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우면서도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럼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창의적이려면은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적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절함을 무엇이 담보해 줄 수 있느냐, 무엇이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논리력입니다. 건축을 지을 때 직각자를 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사고의 구조물을 지을 때 직각자 같은 논리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나의 생각이 과연 논리적인가? 내 말이 비논리적이진 않은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글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이 과학처럼 실험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실험 결과가 전제에 부합하느냐, 그럼 그게 타당한 이야기가 되지만은 철학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그거를 일일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논리력입니다. 이 말이 논리적인가? 이 전제와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과연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들의 글을 읽고 철학자들의 사상을 접할 때 우리는 그 논리력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익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논리력을 준다. 그것은 집 지을 때 필요한 직각자와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은 붓이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붓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보통 필요로 하죠. 근데 붓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두꺼운 붓이 있고 얇은 붓이 있고 또 붓의 길이라든가 어떤 모를 가지고 붓을 제작했느냐. 이렇게 다양한 붓이 있을 텐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도 붓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붓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논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글로써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표현력입니다. 그게 붓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은 마치 화가가 붓이 적은 것처럼 제대로 된 말을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한다 라는 말을 적재적소에 다른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각한다, 사유한다, 고찰한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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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다 이렇게 똑같은 말들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이 표현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소설가는 일물일어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단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듭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뭔가 표현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뭔가 근사한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확한 하나의 용어가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나는 것하고 화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묘하게 다른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때 훨씬 깊이 와닿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그 사람 싫어. 또 이 사람 어때? 하고 물어봤을 때 정말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사람 어때?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친절해. 그 사람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냥 단순히 좋다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정확한 표현력을 갖고서 왜 좋은지 왜 싫은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철학이 과연 그거에 도움을 주느냐?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실험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과 글로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글들에 정말 단어를 대충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한 단어 한 문장을 쓰더라도 자기가 깊이 고민해서 이 현상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표현력이 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직설적으로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대충 입은 사람하고 패션에 감각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둘은 분명 보이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내용을 주장해도 뭔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설득력을 가지고 더 괜찮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력이라는 것을 철학을 통해 길렀을 때 많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뭐 다른 학문도 근데 마찬가지가 아니냐. 뭐 과학을 공부하고 뭐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맞는 말입니다. 뭐 정치학, 법학, 사회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훨씬 우리가 표현력이 늘 수 있지만 근데 이 정치학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 할 때만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겠죠. 또 물리학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더 밀접하게 다른 학문들보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엔진이라고 제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면은 엔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이고 표현이 좋고 통찰력이 있더라도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소용이 없죠. 뭔가를 알고 있다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천력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이 실천력이라는 것을 철학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가, 실천력을 기를 수가 있는가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학은 우리에게 건강한 욕망을 품게 합니다. 욕망, 욕심.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욕망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건강한 욕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사상가 중에 우리 광주 지역과도 밀접합니다. 이 전라남도 영광 출신의 박중빈이라는 사상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약 100여 년 전에 이 시대를 이 조선에서 우리 한국에서 살다 간 분인데 그분한테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욕심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이 욕심을 버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 선생님,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면욕이 많고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욕심을 버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박중빈이라는 철학자가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욕심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 욕망을 버리지 마라. 욕망을 버리지 말고 욕망을 오히려 더 키워라. 너가 지금 불행한 것은, 너가 우울한 것은 욕망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적기 때문이다. 그 욕심이 아주 보잘것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불행한 것이다. 오히려 그 욕심을 더 키워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예시에 적용을 한다면 게임을 하고 싶은 욕심, 뭐 잠을 자고 싶은 욕심, 놀고 싶은 욕심, 뭐 이런 욕심들에 대해서 그거를 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욕심들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욕심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다른 곳에는 에너지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한 곳으로 집중을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욕심이 생긴다면은 그런 잘 자란 욕심들은 눈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이미 해보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박중빈이란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욕심을 가져라. 큰 욕심을 가지면 작은 욕심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큰 욕심을 가지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큰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단어로 한다면은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꿈은 그냥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합니다. 명사형 꿈이 있고 동사형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명사형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온 장래 희망입니다. 직업을 말합니다. 명사가 있죠? 변호사,
교사, 의사, 판사, 검사, 뭐 작가,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거는 명사, 교사는 명사죠. 명사형 꿈입니다. 반대로 동사형 꿈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동사죠. 도움이 되는 것. 도움된다. 그거는 어떠한 걸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직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정말 도움만 되면 되는 것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기존의 명사형 꿈을 가지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직업들, 남들이 흔히 하는 직업들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동사형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정말 찾아 나서고 없으면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욕망을 오히려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참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90대의 불가리아라는 먼 나라에서 온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가 동기를 뭐라고 밝혔느냐? 90대 노인이 이 먼 우리나라까지 와서 수영 선수권 대회를 참여한 이유는 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수영 대회에서 내가 수영이란 걸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를 남들 앞에서 한번 펼쳐보고 싶었다. 그 욕망을 위해서 나는 왔고,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90대의 어르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0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뭐 아마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뭐 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떤 꿈을 가져라, 과제로 제출해라 이런 것들을 했겠지만은 그냥 막연히 앉아 있는다고 뭐 직업들을 찾아본다고 꿈이 나올까요?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철학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내 꿈이 어떤 꿈이지?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큰 욕심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키워가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철학은 엔진처럼 그런 실천력을 줄 수가 있느냐? 그거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실천하고 판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실천을 못할 때는 어떨 때냐? 두려울 때입니다. 실천을 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건 남들이 안 해본 거라서 나는 두려워.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려우면은 사람은 실천을 못합니다. 실천은 단순히 해야만 돼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판단을 해서 가능할까 못할까, 그것을 알매 문제입니다. 실천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보다는 어느 정도 아는 길을 갈 때 훨씬 잘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자연 세계의 법칙을 알려주는 것이 과학이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 삶의 지혜, 그거를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철학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익혔을 때 삶이란,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이 10대이지만 직접 경험은 안 했더라도 철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판단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나아가는데 훨씬 어둡지가 않고 밝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례들을 본다면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례들은 뭐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실천력이 뛰어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단순히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대부분이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자였기 때문에 자기만의 뚜렷한 관점과 가치관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정세를 판단하고 국가의 미래를, 민족의 미래를 판단하면서 자신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전에 뭐 동학농민운동도 있죠. 그 사람들도 자신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철학,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학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인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한 철학적인 가치관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력이 꼭 필요하고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럼 1강은 여기까지 하고 2강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